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박사님과 이 지속되는 시장 약세가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셨듯이 잭슨홀 미팅 다음에 국내외 주식시장이 한 4, 5% 지금 조정을 보였고요. 좀 그 하락폭의 그동안 한 절반 정도를 미국장 같은 경우가 이제 복구했는데 다시 또 그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기술적 조정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연준의 정책이 계속 매파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실망감을 조금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경기 쪽이 상당히 그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문만은 아닌데 잭슨홀 미팅에서 투자자들이 혹은 시장이 좀 직시한 부분은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특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 조금 실망을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를 좀 살펴보면 전 세계가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수축될 때 보통 후퇴기와 불황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좀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뭐 후퇴기 초반 정도 살짝 눌려 있는 상태에 불과하지만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뭐 침체기 중반 정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좀 경기 침체의 조금 중반 부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뭐 물가가 좀 잘 안 잡히다는 거죠. 경기가 떨어지면 물가가 조금 시원스럽게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의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확인됐는데 이 시장에 지금 연준의 의지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 세계가 경기 후퇴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초입에 있고 유럽과 네. 중국은 지금 중반기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성장률로 표현되고 있지만 뭐 중국이나 유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초반, 경기 후퇴 초반기를 지나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좀 성장률 전망을 지난번에 내놨습니다마는 2.3% 올해 GDP 성장률이 2.3%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위축되는데 우리나라는 1%대 성장률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역시나 물가가 좀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에 열린 FOMC에서도 금리 인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당장 9월 21일 FOMC가 있죠. 지금은 뭐 시장이 75bp 쪽에 다시 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9월 13일 우리 추석 연휴 지난 그 주에 좀 소비자 물가, 8월 물가가 이제 발표되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뭐 75bp냐, 0.5%포인트냐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75bp 쪽에 조금 무게가 갑니다. 그런데 75bp를 인상해도 사실 시장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연준이 이제 나머지 두 번의 통화 정책, 9월을 제외한 11월과 12월에 이제 50bp씩 올리느냐, 아니면 이번에 75bp 올리고 50bp, 25bp 이렇게 단계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향해 가느냐. 50bp를 이번에 올리고 뭐 계속 50bp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선택이 있는데 가령 뭐 연말에 지금 생각에는 최소 4.0% 연준의 기준금리가 75bp, 50bp, 25bp 올리면
이제 1.5%포인트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2.5%의 기준금리가 4.0에 이제 도달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시장이 조금 뭐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잭슨홀 미팅으로 좀 시장은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거든요. 또 주가에 좀 뭐 반영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3.75 내지 4.0 정도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죠.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도 한 가령 0.25% 베이비 스텝으로 한 두어 차례, 최소 두 차례 인상하느냐, 추가 인상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10년물이 3.50%를 넘어서 다시 성장주에 발목을 잡느냐 안 잡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빅테크 기술주들의 향방을 결정지을 내년도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9월에 FOMC를 75bp 인상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에 출렁거림은 크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연말에 미국 주국의 기준금리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문제는 역시나 내년에 있을 금리 인상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이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입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같은 수준인데요. 양국의 향후 통화 정책을 전쳐봤을 때 연말에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와 그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0.25%씩 나머지 두 번의 올해 통화 정책 회의에서 올린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제 3.0%가 되고요. 앞서 말씀 나눴듯이 미국은 4.0%가 유력하니까 뭐 3.75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100bp 차이는 좀 각오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00bp 차이, 1%포인트의 한미 기준 금리 차는 무조건 뭐 외화 유출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뭐 환율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한국만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을 뭐 탈출해서 사실 신흥국 시장에서는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환율 상승을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하지만 불안감으로 이렇게 관찰할 필요는 없다. 너무 불안한 눈빛으로 보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경기 글로벌 시장의 좀 침체 때문에 이 금리 차는 1% 내외를 네. 예상을 해주셨고 또 외화 유출 유발은 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한국이 신흥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유럽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될까요? 네, 너무 걱정스럽죠. 지금 모든 환율이 다 같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원달러 그 평가절하 폭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연초 대비로 보면 달러가 거의 한 15% 절상됐고 달러 인덱스의 57%나 차지하는 유로화가 뭐 한 15% 정도 똑같이 절하됐습니다. 한 13% 절하됐네요. 한국 원화도 우리 원화도 지금 뭐 비슷한 추세. 일본 엔화는 거의 20% 평가 절하됐고요. 그러면서 좀 킹 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죠. 앞으로 연말까지 제 생각에는 한 4 내지 5%의 유로화발 전 세계 좀 환율의 평가 절하. 뭐 바꿔 말하면 강한 달러, 킹 달러가 연말까지는 조금 진행될 가능성. 4, 5%라고 하면 지금 110, 뭐 DXY 달러 인덱스가 110인데 한 115를 넘는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면 엔화가 지금 24년 만에 최고치인 142엔이지 않습니까? 달러당. 142엔을 좀 지키기가 어렵다. 거의 150엔 가까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로화는 뭐 0.95, 1유로당 0.95달러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위안화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절하폭이 적겠죠. 7.3위안. 이렇게 연말까지는 전 세계 통화가 조금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또 환율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연말까지는 좀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역시나 킹달러를 좀 예상을 해주시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예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좀 산재되어 있다. 금융시장이 변동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지난달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또다시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된 보고서죠. 당분간 이러한 적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배경과 함께 늘어나는 무역 정자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거고요. 근데 왜 수출이 안 되느냐? 중국의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 최근 둔화되고 있고 대중국 무역 수지가 조금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는데 반도체 수출이 조금 어렵죠. 현재 상태까지는 어렵고 이러면서 무역 수지가 좀 크게 조금 감소했고요. 8월까지 247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는데 올 연간 전체로는 거의 한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가 예상되고 경상수지도 조금 예년보다는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둔화가 물론 이제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차분하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조금 그렇게 큰 힘을 못 쓰면서 무역 수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자폭이 확대된다면 글로벌 달러 강세에 좀 원화의 고유의 어쨌든 원화 가치의 약세 요인도 곁들여서 좀 그 원화 가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대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 소식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수급이 줄어든 것도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또 고유한 원화의 가치가 약세되는 시장은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글로벌 증시의 큰 흐름 점검해 보았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위한 이런 실전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9월의 시장 향방성이겠죠. 8월 시장은 태조 이방원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9월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한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매크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정상적인 회복에 좀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9월이나 10월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악재들이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 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또 많이 비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좋은 이벤트만 나와도 거래량이 없이 조금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는 위쪽으로의 변동성도 열려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섹터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원유 가격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조금 주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주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앞서도 이제 해상풍력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어쨌든 부담을 이번 기회에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의 공통된 어쨌든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화석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줄이는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통 에너지주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신재생 에너지주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주가 골고루 순환매를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이 좀 정상적인 회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좋은 이벤트가 나오면 거래량이 현재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여도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상반기에는 전통 에너지주가 강세였다면 하반기에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속에서 차세대 에너지인 이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것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환율 추세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세부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출주 쪽에서는 뭐 어쨌든 뭐 뒷바람을 조금 받는, 훈풍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꺼풀 더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환율이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이제 뭐 또 일본차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보다 좀 더 절하폭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너무 수출주라고 해도 우리가 원 달러가 절하됐으니까 수출주를 사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 여전히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될 때보다는 수출 관련주들의 어떤 뭐 혜택이 수혜 폭이 조금 제한적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장세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큰 매크로 이슈들, 또 금리 상승 이슈, 또 유럽발 에너지 쇼크 이슈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 투자자들을 괴롭힐 거기 때문에 너무 뺏을 길게 잡는 전략보다는 짧은 아주 빠른 순환매, 짧고 빠른 순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가 한 1,450원 정도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이 놀라셔서 이제 좀 덜 놀라실 거예요. 근데 네. 1,450원 정도는 열어놓고 1,450원 정도 되면 또 1,500원 얘기가 나올 텐데 1,500원을 가더라도 한 1,440원, 50원 정도에서는 한 번 기술적인 좀 환율의 어쨌든 반대 방향의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가 다시 하락하는 안정세가 기술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450원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1,440원, 50원 만약에 근접한다면 조금 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자 장중에 1,38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었었는데 1,450원까지 좀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1,440원, 50원쯤에서 좀 배트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요. 인플레 시대에서 좀 위축 소비가 적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월 증시 뭐 식품주 등 필수 소비재들로 경기 방어주 이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 톡톡히는 아니고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뭐 모든 필수 소비재 혹은 식품주들이 강세를 보이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많은 어쨌든 식품주들이 실적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몸값이 높아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가격이 계속 원가 상승 압박으로 식품주들의 실적을 조금 갉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소비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싼 곳 이런 곳을 찾기 때문에 식품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조금 니치, 틈새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래서 식품주 전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전 세계 증시가 조금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배당형 안정성장주라는 카테고리에서
미국이나 또 한국의 이런 필수 소비재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필수 네. 소비재 중에서도 네. 좀 미국과 한국에도 다 필요한 종목에다가 배당주까지 네. 역할을 좀 해주는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강망세 최근에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 FOMC를 좀 앞두고 변동성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9월에 최선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 투자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9월을 포함해서 뭐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현금 비중을 넉넉하게 가져가고 반등시마다 조금 PER이 낮은 종목으로 좀 피난 가는 그러한 조금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반등은 계속 있거든요. 반등은 주기 때문에 그때 포트폴리오를 PR이 낮은 종목 쪽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3대 쇼크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율, 금리, 어닝 쇼크.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앞서 필수 소비재 말씀 나눴지만 어쨌든 실적이 꽂히는 종목 쪽에 조금 제한적인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증시는 이번 국면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뱃을 길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 탑픽 업종으로는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면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요. 2차 전지 자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소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부장 장세가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종목 장세로 이끄는 어쨌든 이렇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